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알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아스널과 맨유 경기입니다. 최근 두 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탓인지 경기 스코어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양 팀이 어떤 점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스코어도 치열했고 양 팀의 강한 면모를 알 수 있었지만 스탯을 봤을 때 아스널이 굉장히 우위를 점한 점도 알 수 있고 맨유가 거의 말렸던 경기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널의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웨데고르의 활약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아스널이 웨데고르를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와 맨유가 고전했던 이유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널은 4-3-3, 맨유는 4-2-3-1로 준비했습니다. 아스널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할 때 주로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위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4-2-3-1로 위치하면서 중원과 풀백을 1대1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딱 봤을 때 맨유는 아스널의 중원을 1대1로 견제할 수 있었고 여기서 측면으로 몰면 1대1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맨유는 지속적으로 윙어가 키퍼와 센터백을 단번에 웨고르스트와 압박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공격 라인을 1선이라고 칭하고 이 세 선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맨유는 측면을 커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1선이 최후방에 있는 선수들을 견제하면서 시야를 방해할 수 있지만 2선에 위치하는 자카와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측면을 열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맨유가 1대1로 압박을 해도 미드필더들은 등 뒤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자카와 웨데고르가 볼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잡고 내주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내주면 쉽게 측면이 열릴 수 있었죠. 더군다나 윙어로 나오는 마르티넬리와 사카는 측면에 넓게 위치하는 채로 맨유 풀백들과 1대1 상황이 되기 때문에 풀백이 윙어를 버리고 먼저 압박하고 수비 라인을 당겨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당겨도 몸이 아군 진영 쪽으로 열린 상황에서 내주고 전환해주면 완벽한 오픈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센터백에 대한 압박을 나가면 그나마 차선책으로 측면이 풀렸을 때 윙어나 미드필더가 2차 수비 움직임으로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간격을 좁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저지해서 뒤로 물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웨데고르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들어오는 볼을 지체하지 않고 반대로 전환해주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웨데고르가 후방에서의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고르스트가 앞으로 나가고 생기는 공간에 웨데고르는 들어와서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보고 바로 전환해주는 패스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윙어들이 애매하게 위치하는 벤 화이트와 센터백을 1대1로 견제하지만 반대편의 진첸코는 넓게 위치할 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면에서도 예시로 진첸코가 볼을 잡고 전진해서 상대 박스 근처에 위치하는 하프 스페이스까지 도달할 때 측면에서 종방향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의 애매한 부분에 위치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진첸코나 벤 화이트가 이렇게 애매하게 위치할 때 상대 풀백이 대응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완비사카가 이 상황에서 꽤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4-2 형태로 수비했던 맨유는 맥토미니와 에릭센이 지속적으로 자카와 웨데고르를 견제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3선 미드필더는 묶여있는 채로 뒤쪽에 있을 벤 화이트나 진첸코가 볼을 잡고 전진할 때 완비사카가 전진해야 할지 아님 그대로 두면서 전진을 허용할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전진하는 선택을 하면서 바란에게 마르티넬리 커버를 맡기게 되지만 바란에게 발생되는 커버 범위는 순식간에 커지면서 마르티넬리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대로 둬도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완비사카가 여기서 전진하는 선택을 대부분 보이고 마르티넬리가 자유로워지는 상황들을 아스널은 많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측면에서 크로스할 때는 윙어가 컷백하면서 중앙으로 꺾어주면서 순간 컷백 위치에 웨데고르나 뒤에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슈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시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웨데고르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크로스로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은케티아는 항상 볼과 가깝게 붙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먼 쪽에 위치해서 안으로 들어와주고 자카가 들어올 때 순간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완비사카가 마르티넬리를 포기하고 자카한테 붙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아스널은 윙어를 프리한 상황에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토니를 끌고 들어오고 바깥쪽에 자카가 빠지면서 맨유를 가운데 뭉치게 만들고 측면에 공간이 나오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움직임도 그렇고 아스널은 상대 등 뒤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고 측면을 프리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앞에서 수비 숫자를 낭비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스널은 수비 상황에서 맨유의 공격을 4-4-2 형태에 가깝게 견제했습니다. 처음에 위치를 잡을 때는 4-1-4-1 형태이지만 주로 사카가 풀백과 센터백에게 패스하는 동선을 따라 전진해서 투톱이 만들어지고 웨데고르가 지속적으로 이번 경기에 빌드업 코어가 되는 에릭센을 1대1로 견제했는데요. 이렇게 될 때 주로 쇼가 좁히는 선택을 많이 가져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메이킹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전진시키고 대신 쇼가 안으로 좁힌 것인데요. 이렇게 좁혔을 때 벤 화이트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이미 쇼에게 붙어서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스널은 1대1로 견제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견제하면서 맨유의 후방을 제어하고자 했고, 이런 수비 시스템이 데헤아가 볼을 잡았을 때 어디에다 주기에도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포드를 향해 길게 주는 선택이 많았는데 이 선택도 살리바에게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는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식의 지시보다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상황에서 굉장히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맨유가 압박을 풀었다면 주로 측면에 있는 안토니나 레시포드는 웨고르스트가 내려와서 돌려주는 형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맨유가 직면했던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강적이 벌어지는 점이었습니다. 터나흐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이유인지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가운데 쪽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에릭센을 후방에서 빌드업의 코어가 되는 역할을 맡기고 맥토미니와 토블란치로 세웠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선 공간에서 횡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좌측면에서는 거의 가운데 위치하거나 밑으로 내려오면서 간격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립되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요.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볼이 공급하는 루트는 멀어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되었습니다. 반대편인 오른쪽 측면도 유사하게 안토니가 넓게 위치하고 맥토맨이나 완비사카가 사이 공간을 점유해도 웨고르스트의 선택지가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돌려주거나 내려주는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격이 한 곳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측면에서 고립되었을 때 과감하게 안쪽으로 쇼가 언더래핑 해주거나 레시포드가 좁히는 선택도 필요했지만 오히려 겉만 돌다가 3자 패스를 활용할 타이밍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두 팀의 차이점은 압박하는 상황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간격 차이가 있었지만 필드 안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선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